안녕하세요.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과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에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작가의 생애와 작품 간의 상관관계 조사 결과를 발표할 독일어 문학 전공 김보결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먼저 주제 선정 이유를 설명드리고 작가와 작품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렌지 툴을 이용해서 두 작품을 분석했는데 방법과 분석 결과를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인데 카프카는 생전에 아버지와 사이가 매우 안 좋았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작품 속에 얼마나 반영돼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작가의 생애와 작품의 상관관계를 수치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정설의 신뢰도를 더 부여할 수도 있고 혹은 반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두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프카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유대계 소설가입니다. 현재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서 유대인 부모의 장남으로 태어나 독일어를 쓰는 프라하 유대인 사회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카프카는 1919년에 집필한 자전적 요소가 매우 짙은 유고집인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에서 자신은 아버지처럼 사업욕, 정복욕, 생활욕이 없고 어머니와 같은 감성적인 사람이라면서 자신과 아버지와의 차이점, 그로 인해 일어났던 갈등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카프카의 아버지는 프라하에서 외판원으로 몇 년간 일한 후 액세서리를 파는 소매점을 열었는데요. 그 사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을 15명이나 둘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빈틈없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업 때문에 하루 12시간씩 일하느라 평일에는 부모님이 집에 없었고, 그래서 부모와 하인들이 돌아가면서 양육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우울하고 고독한 시절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카프카가 어, 상인이 되었으면 했지만 상인의 기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독일계 인문 중고등학교에 입학시킵니다. 하지만 카프카는 문학과 예술사에 관심이 많았지만 아버지에 의해서 이후 카를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학과 글쓰기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닌데요. 1904년 고등학교에서 만난 친구인 폴락에게 쓴 한 통의 편지를 보면 그에게 책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 낭독회에서 막스 브로트라는 카프카에게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막스 브로트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 후 이탈리아계 보험회사에서 약 9개월간 일했는데요. 이 시기에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아침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해야 되기 때문에 글을 쓰는데 집중하지 못해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이 좀 더 여유로운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을 정도로 글 쓰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1917년부터 결핵을 앓기 시작해 가족들이 그를 간병했으나 가족들, 특히 아버지가 옆에 있어서 글 쓰는데 집중이 되지 않아 베를린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도라 디아만트라는 여성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결핵 치료를 위해서 채식, 멸균되지 않은 우유에 대량 음용과 같은 자연요법을 사용했는데 그 결과 결핵이 악화되면서 1924년 6월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카프카는 평생을 불행하게 지냈습니다. 카프카의 나이 2살 때와 4살 때 동생들이 죽기도 하고 커서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배척받았고 아버지에게는 잦은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카프카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이 정설인데요. 그래서 생전에 카프카는 출판업자들의 요청으로 마지못해 발표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기를 꺼려했고 기껏 발표된 작품들도 대중들의 모의 이해로 거의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친구인 막스 브로트에게 유서를 썼는데요. 유서에서 출간된 작품 외에 자신의 모든 글들을 불태워줄 것을 요청했을 정도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글 쓰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스 브로트는 카프카의 유언을 어기고 보유하고 있던 작품들을 출간하고 감독했는데요. 출간된 작품들은 곧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게 됩니다. 카프카는 실존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 과정 속에서 보편적인 가족관의 정의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특히 법률 상담가로 일하던 카프카는 사무실에서 일하던 어느 날 창문을 통해 햇빛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때 자신이 병에 걸리거나 불구가 되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의 가족, 특히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또 그의 친구인 막스 브로트는 변신을 포함한 카프카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부자 간의 갈등은 그의 경험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마이닝할 작품으로 변신을 선택했습니다. 작품 소개는 시간 관계상 짧게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바로 두 작품을 오렌지 툴로 분석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독일어 원문으로 두 작품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독일어에는 엄청나게 많은 관사의 종류들이 있고 이 관사들이 문장 내 문법적 역할에 따라서 형태들이 바뀝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사류, 대명사, 동사의 어미 변화, 전치사 등은 텍스트 마이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뽑아내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GitHub에서 스탑워즈가 있어서 그걸 사용해서 1차적으로 불용어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스 베부스트 같은 현대 독일어에선 쓰이지 않는 단어 표기법들은 걸러지지가 않아서 직접 추가해서 해결했습니다. 두 작품의 독일어 원문 출처는 구텐베르크.org에서 다운받았습니다. 다운받은 걸 오렌지 툴에 적용시키니까 독일어 알파벳이 출력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하려고 많은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안 돼서 일단 진행해봤는데요. 결과 추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워드 클라우드로 단어들의 빈도수를 시각화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의 워드 클라우드 결과인데요. 이 7개의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단어들의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희생당한 어머니의 삶과 괴로웠던 유년 시절을 얘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변신의 워드 클라우드 결과입니다.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동생이 주인공 게오르그를 매일 밥 주고 청소하면서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빈도수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 그리고 게오르그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구분짓는 방과 분이 빈도수가 많았습니다. 다음으론 계층 군집화 분석을 했는데요. 단어들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단어들을 묶어서 시각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C1은 그레고르의 지배인과 하숙인들, C2는 가족들, C3는 그레고르 잠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재밌는 게 C2에서 작품 속 가족 간 위계구조처럼 아버지가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C3에서는 그레고르 관련된 단어도 많지만 그닥 의미 없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수치화했습니다. 대상 단어는 아빠로 했고 대상 단어와 수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단어들을 다음 표와 같이 추려봤는데요. 이 위젯은 단어의 빈도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단어들의 함축적인 의미는 제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먼저 등이 의미하는 것은 작품 내에서 여동생 그레테가 그레고르가 방에서 움직이는데 불편할까봐 방에 가구들을 좀 치워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간의 언어를 상실한 그레고르는 저항의 의미로 벽에 걸린 액자에 붙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졸도하게 되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놀란 아버지가 나타나고 난장판이 된 집 분위기에 화난 아버지는 사과를 던졌는데 그레고르의 등에 박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실제로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에 따르면은 카프카는 아버지의 훈육 방식은 당신의 성격 그대로 완력을 휘두르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화를 내는 것 뿐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등이라는 단어는 아버지께 받은 상처와 비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여동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실제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 때문에 부모와 하인들에게 양육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우울하고 고독한 시절이었다고 해고했습니다. 때문에 동생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에 따라서 서로 의지하게 됐고 그만큼 친했습니다. 작품 내에서 여동생은 17살이라는 어린 나이 때문에 가족 내에서 역할과 비중이 없는 존재여서 그레고르를 챙김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고 그레고르와 부모님 사이의 소통의 창구를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작품 내에서도 그레고르가 동생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엄마인데요. 실제로 어머니는 오나이스나 가부장적인 아버지에 의해서 카프카를 지켜줄 수 없었고 순종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작품에서도 자주 보이는데 그래서 수치가 비교적 높았습니다. 다음은 쇼파와 창가입니다. 작품 내에서 창가에 위치한 쇼파는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쇼파를 나타내는 단어가 저희가 알고 있는 의미의 쇼파가 아니라 혼자만 앉을 수 있는 1인용 쇼파인 데스를 썼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숙인과 지배인입니다. 작품 내에서 부모님은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하숙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작품 내에서 아버지는 그레고르의 지배인에게 큰 돈을 빚지게 되었고 이를 아들이 대신 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상대할 때 아버지는 매우 깍듯하고 친절한 어투와 행동을 보입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공과 사가 매우 뚜렷했고 모든 일에 득과 실을 따지는 등 기회주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프카에게 소홀했고 박대한 적이 많았다고 하고 그러한 모습이 하숙인과 지배인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오버랩됩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에서도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통해서 대상 단어 아버지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단어를 크게 4개로 꼽았습니다. 먼저 제의식은 카프카 본인이 아버지의 훈육에 따라 크지 못함에 대한 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은 단어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프카는 가부장적, 폭력적 훈육으로 인해 염세적 사고와 우울증을 겪었다는 정서를 이렇게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작품 속 가부장적 요소가 실제에 기인했다는 막스 브루트의 주장에도 힘을 실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